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내색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박원석 가칭 미래대연합 공동창당 준비위원장,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수석 대변인이 아니고 이제는 창준위원장으로 승진하셨어요? 저희는 창준위원장들이 다른 직책을 다 겸하고 있습니다. 아, 겸직 중에 하나가 사무총장도 겸하고 있고 원내대표도 겸하고 있고. 아니 지금 그건 좀 이상하다. 김용남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소개할 때는 박원석, 김용남 두 분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목이 다 말라요. 가칭 미래대연합 공동창당 준비위원장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오래간만에 감투 좀 써봤어요. 알겠습니다. 뭐 당직을 안 해봐가지고. 네. 창당 준비위원장. 자, 위원장, 위원회 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상당히 묵직한 두 분을 모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말에 이 뉴스가 말 그대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충돌이 부각된 건 아닌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충돌.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초기에는 윤석열 아바타다, 대리인이다, 용산 출장 소장이다, 이런 평가들 또 나올 정도였는데, 자, 김용남 의장께서는 예상을 했던 일입니까? 아니 어느 정도는 그 가능성이 농후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네.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오면서 이른바 좀 속된 표현으로 뒤통수 칠 거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 역시 그러면 대통령 아바타 역할로 끝날 거냐. 근데 이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으로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됐거든요. 그게 어느 지점이 될 것이냐. 어느 시점에 본인의 정치적인 성장 내지는 생존을 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했는데 역시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그런 모습이 불거졌죠.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히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안 나선 게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섰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나선 거나 매한가지인 것이죠. 하하. 근데 박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여론을 떠받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텐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다소 보기에 따라서는 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한다면 정말 이게 일파만파 어떻게 파장이 소용돌이칠지 알 수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사태를 접하면서 당무 개입이니 삼권 분립 흔들기니 이런 얘기를 떠나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요? 몇 번째입니까 벌써 이게.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내고 본인이 만들다시피 한 김기현 대표 쫓아내고 사실상 법무부 장관하고 있는 걸 빼다가 이 당대표로 내리꽂았는데 본인의 측근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마저 이렇게 흔들어서 내쫓는다면 윤 대통령 도대체 누구와 뭘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네네. 다른 게 아닌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금기고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했다는 이유잖아요. 그게 지금 당보다 나라보다 여론보다 총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국정을 사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여튼 대통령직을 걸고 부인 방탄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그런 대통령이 왜 필요하죠? 그런데다가 저렇게 즉흥적인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 모골이 송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사태가 아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쫓아낸다면 제가 보기엔 그 역풍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걷잡을 수 없다. 네, 그게 단지 여당 내 권력 암투의 문제가 아니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인 게 맞느냐. 뻔한 질문일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래도 검사로 오랫동안 봉직을 했고 검찰총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파장을 생각 못하고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주정치에서 그 국민의 표를 받아서 선출된 지도자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당대표를 거듭 이렇게 수시로 종이장 구기듯이 구겨가지고 갈아치우는 건 봉건 시대의 폭군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민주정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저거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김영남 의장이 보시기에는 이후까지 이 박원석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현재 개혁신당 대표도 못 버텼고 또 김기현 전 대표도 못 버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근길에는 단호하게 총선 이후에도 내 자리는 비대위원장이다. 네.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상황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대통령의 권력이 그전과 같이 잘 스며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8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 권력의 어떤 낌새 내지는 권력의 냄새를 무지하게 잘 맡는 사람입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완전히 윤석열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기회를 한동훈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번 총선 자기가 공천 주도하고 총선 치르고 그게 몇 석이 됐던 남는 의석을 갖고 비대위원장으로 또 총선 이후에 언젠가는 벌어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 안 할 겁니다. 이미 용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참 전부터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에 있어서 미래 권력이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거고 이 미래 권력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현재 권력이 어마어마한 화력을 쏟아부어야 할 텐데 그 화력을 지금까지 너무 여러 번 썼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쏟아부을 화력이 얼마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포탄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이 아닙니다. 김 의장께 이런 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은 검사라는 점, 네. 또 같이 일을 했다는 점도 공통점인데 그러면 이렇게 파행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비대위원장 잠깐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용산에서 좀 이야기도 하고 서로 뭔가 절충도 할 수 있고 이럴 텐데 그런 대화 없이 이렇게 막다른 길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검사로서 이른바 특수통으로 오래 함께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두 분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사람 다 항상 무리한 수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수사를 하고 자기가 목표했던 그 결과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공통점이 두 사람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쉽게 결론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본인이 마음먹은 거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무리가 따르더라도 항상 무리해서라도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 내지는 양보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 두 사람 모두의 캐릭터에 맞지 않아요. 그거는. 자, 박 위원장님. 근데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꼬리를 내리기 힘든 상태고 그렇다면 두 사람의 충돌이 더 거세질 텐데 자칫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조치를 중단하면 대통령 리더십까지도 흔들릴 판인데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버틴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아니 일단 그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 뭐 완력으로
이 정당 정치의 원리나 민주주의의 원리마저 어겨가면서 누구든 주저앉히고 이런 게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 용납될 수 없는 리더십이에요. 그런데다가 여론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여론을 보세요. 일방적이에요. 여론에서는 한동훈 승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당내 분위기가 중요할 텐데 의원들이며 지금 전부 눈치 보기에 들어가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송원석 의원이 주도해서 경북 지역 의원들 모임을 하려고 그랬어요. 송원석 의원은 알려진 대로 친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동훈을 성토하고 한동훈 사퇴 여론몰이를 하려는 모임을 주도하려고 하다가 급제동이 걸리고 취소했어요. 다른 의원들이 지금 그거 할 때냐 정신 차려라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다선들 연쇄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다 경선을 보장했어요. 다선들 인위적으로 자르는 거 없다. 예.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선 중진들이 뭘 살피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기색일까요? 민심일까요? 저는 민심과 여론을 살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고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대통령과 맞짱 뜨는 건데 길게 봤을 때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저는 윤 대통령한테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승부는 거의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승부는 났는데 이제 동원될 수 있는 거 어거지입니다. 뭐 흔히 뭐 캐비넷 연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검사들이 하던 수법. 이런 정말 그 진흙밭 개싸움 같은 이제 그런 수단들만 남아 있는데 그러면 한 비대위원장도 그런 네. 걸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서로 약점을 다 쥐고 있을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황이. 그러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기서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당무에 개입하거나 이런 걸 중단하고 총선에 손 떼고 물러서지 않으면 당 쪼개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하. 자, 김용남 의장께 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충돌의 가장 큰 이유 일각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또 하나는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발언. 예. 어느 쪽입니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명품백이라고 봐야겠죠. 그거인 것이고 김경률 회계사와 관련한 사실상 공천을 내락한 듯한 모습은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히 잘못한 거고 실수한 것인데 그걸 갖고 대통령실에서 저 비대위원장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는 않죠.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지적사항은 그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 아니 그건 공식적으로 명품백 때문에 쫓아내야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명분으로 삼은 것이고 속내는 아니 이거 명품백을 비롯해서 영부인에 대한 소위 디펜스를 하라고 비대위원장 보내놨더니 슬슬 말이 바뀌네. 이게 결정적이겠죠. 더군다나 김경률 회계사가 언급해서는 안 될 단어를 입에 담았어요. 어떤 겁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의 최종적인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어디에 섰잖아요. 단두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을 넘어도 넘은 네.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절대로 언급해서는 안 될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나온 건데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전략적인 사람이 없어요. 성격은 급한 거는 알겠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박 의원님 이거 하실 말씀 하시고 이것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취자분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일각에서는 약속 대련 아니냐 짜고 치는 거다 보여주기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약속 대련을 할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잖아요. 그 어떤 이견도 그 어떤 모두 용납하지 않는 이제 이런 걸 보여줬는데 무슨 약속 대련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약속 대련을 하려면 대통령 이미지가 너무 손상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세 번째나 당대표를 쫓아내는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수습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결말로 유도한다? 대통령이 뭐가 되겠어요, 그 그림에.
때문에 이거는 그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서 이제 김영남 의원이 얘기했던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 이제 표현만 보면 그건 이제 선을 넘은 표현이 맞죠. 왜냐하면 그 단두대에서 목 잘린 뭐 왕비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얘기를 했던 맥락은 실제 잘못에 비해서 국민 정서를 건드림으로써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 일이 그렇게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수습책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뭐 맞는 말이죠. 그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구성원들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얘기를 용감하게 꺼낸 거고 한 비대위원장도 돌아댕겨 보니까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당심도 접촉하게 되고 민심도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 꺼낸 건데 그조차 용납하지 않겠다. 여긴 넘지 마라라는 선을 지금 제시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정당이 선거를 못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뭐 원만한 수습, 뭐 짜고 친 듯한 그런 해결 이거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결국에 한쪽이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한 비대위원장은 이제 공적 활동을 접어야 돼요. 아하. 저런 식으로 물러나게 되면 뭘 아무것도 못 해요. 정치도 못 하고 뭐 임명직은 더더욱 못 가는 거고 윤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그 레임덕 아까 말씀하셨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대통령의 운명은 임기 중반이 되면 그게 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어도 이번 총선 끝나면 올 레임덕이에요. 근데 본인이 자초한 거잖아요. 본인이 무리수를 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민심과 더 가까이 있는 미래 권력을 꿇어 앉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억지스러운 통치를 계속한다? 제가 보기엔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걸 거예요. 본인이 물러서는 게 맞는데 윤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큰 싸움이 난 거죠. 근데 김영남 의장에게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나 뭐 인사들의 발언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뭐 발목 잡힐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에서 생각해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가 정작 녹취록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당시 대체적인 여론을 망라해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했던 만큼의 파장이 없었다. 오히려 여론만 놓고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당 일각에서 나오는 그 사과 요구를 받아서 사과하면 오히려 여론의 반전이 일어나고 총선에 유리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 상황이 전개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선 전에 사과는 처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내지는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찍은 분들은 계속 본인 스스로 세뇌를 하면서 찍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뭐 주문이 여러 가지 몇 종류가 있었습니다만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다 이걸 되뇌이던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 외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본인 스스로들 계속 세뇌를 하면서 찍었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본인 스스로 위안 삼고 다시 지지를 해야 되는 이유로 삼았던 것이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때 대선 전에 약속했던 조용한 대조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그리고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그대로 다 국민들께 노출이 됐어요. 이번 사과는 사과로 절대로 사태를 매듭 지을 수 없습니다. 사과로 끝나지 않거든요. 사과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다. 그럼요.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를 대통령실도 알기 때문에 사과라는 선도 안 무너뜨리려고 거기까지도 후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이 말씀만 보탤게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신임 아니고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에 오를 만한 그런 기반이나 자원이나 자격이나 이런 게 없는 분이었어요. 때문에 이번 상황을 버틸 수 있겠냐 이런 관측도 많아요. 대통령이 신임을 철회하고 너 물러나라고 하는데 근데 한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버텼습니다. 그리고 국민만 보고 간다, 할 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더는 부당한 현실에 눈 감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올라오면 재의결 해야 됩니다. 그걸로 저는 차별화를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자유롭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뒷걸음질 치거나 네. 버틴다고 했는데 별 버티는 것도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면 한 비대위원장도 리더십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제가 보기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정략적인 이유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할 거예요. 뭐 정략적인 이유여도 좋아요. 통과만 되면 돼. 두 분은 의견이 일치가 됐네요. 자, 이번엔 공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올드보이들에게 감점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중진들 컷오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자, 민주당은 공천 관련해서 조금 혁신적인 게 그럼 뭐냐, 국민공천 이야기하는데 그게 국민공천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뭐 50만 명 한다는데 네. 여론조사 한번 하겠다는 거겠죠. 거기서 공천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선 중진 뭐 586 올드보이 불이익 없다는 거는 형식적인 페널티는 안 주겠다. 그러니 알아서들 좀 정리해달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알아서 정리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알아서 될까요? 그러니까 친명 원외에서는 친명은 원외가 많잖아요.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구주류들이 자리를 버티고 안 물러나는 데다가 다시 돌아와서 장관이나 이렇게 하다가 비서실장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출마하겠다니까 아주 화를 많이 내고 있죠. 물러나라고. 저기도 지금 일촉즉발의 이제 공천 갈등, 싸움 이런 것들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신호탄을 어제 올렸잖아요. 비례 이수진 의원이 서대문에서 출마하겠다고 거의 1년 가까이 사무실 내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내정됐으니 난 여기 출마 안 하고 물러서는 듯 하더니 물러서는 게 아니고 성남 중원에 가서 윤영찬 의원 자리에 가서 여기서 출마하겠다. 민주당답지 않은 후보를 내가 이기겠다.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이제 벌어질 겁니다. 이를테면 지난 정권의 친문 인사들 출마한 자리에 이제 또 다른 친명 자객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이 갈등을 벌일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가뜩이나 쇄신할 게 없는 데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공천 때 큰 갈등이 예정돼 있는 거죠. 자, 큰 갈등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원칙과 상식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 중에서도 자객 공천되는 것 아니냐, 친명 공천되는 거 아니냐 우려 속에 공천받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미래대연합이 됐든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 세력이 됐든 이렇게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합류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의외로 미래대연합이나 새로운 미래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끌고 있는 거기 말고도 개혁신당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같이 현역 의원으로 생활할 때 결이 달랐던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원칙과 상식은 다 비명계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친명으로 분류됐던 분들 중에 찐명이 아닌 분들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친명 내에서도 또 나누어지나요? 아, 그럼요. 그게 충성도가 틀리죠. 옅은 친명계 분들은 비명계가 있는 미래대연합으로 바로 가기가 좀 겸연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혁신당으로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총선의 관점 중에 하나가 40년대생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다시 22대에 복귀하느냐.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무슨 명분으로 컷오프할 거예요. 나이로 컷오프할 수도 없고. 근데 1942년생인 박지원 전 원장님을 필두로 한 40년대생들의 귀환. 이게 어느 정도 폭까지 가능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개혁신당으로 상당히 활짝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유독 강조해서 살짝 열었습니다. 이거 하나 잠깐 여쭤보고. 40년대생 네네. 영입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뭐 네. 민주당에서 40년대 영입하세요. 생들의 복귀.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보고 박 위원장님 쪽으로 넘어갈 텐데, 물론 뭐 의원 출신은 아닙니다만 김두관 의원 그러면 민주당에서 상당한 또 존재감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김두관 의원의 동생인 김두수 정치평론가가 개혁신당에 합류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민주당이 아니라 개혁신당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개혁신당에서의 가능성을 보셨겠죠.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이 펼치고 있는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책적인 정당으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신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이렇게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도지사도 지내고 장관도 하셨습니다만 아마 대선 출마도 했었잖아요. 바로 밑에 동생분이 개혁신당에 와서 지금은 당대표 정무특보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만 네. 이렇게 속속 이렇게 여야를 넘나들면서 좋은 분들이 오시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동생의 현상이죠. 결정에 형이 영향을 받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는 병립형이냐 준연동형 비례대표 쪽도 아니고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가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걸 뭐 정의당이든 정의녹색당이 됐든 아니면은 신당이 됐든 받아들일 제안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병립형이에요. 병립형으로 돌아가되 병립형으로 권역을 나눠서 돌아가면 이게 진입 장벽이 높아지거든요. 3%가 아닌 6%, 5% 이렇게 될 우려가 있는데 네. 그냥 3%로 두고 3%를 넘는 정당들에게 의석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자라는 소수 정당 쿼터형 병립형 제도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걸 뭐 복잡하게 마치 병립형이 아닌 듯이 얘기하지만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각 자기 이름으로 비례 의석 얻자 이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한테 길을 터주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글로 가고 싶어요. 어쩌면 본인 공천까지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당내에 워낙 반대도 많고 또 시민사회 쪽에 반대가 많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게 일정 의석을 할당하는 걸 조건으로 선거제도는 예전으로 되돌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개혁은 사라지는 거죠. 다만 소수 정당한테 그 뭐 우는 놈 떡 하나 준다고 떡 하나 주겠다 이건데요. 글쎄요. 저는 뭐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지난 국회 때부터 얘기해왔던 이제 정치개혁의 대의 내지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민의가 고르게 반영되는 국회 구성을 하겠다는 취지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라지는 거죠. 네. 자, 이 총선이 오기 전까지 빅텐트 구상이 아주 밀도 있게 진행되어야 되는 두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입니다. 박원석 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미래대연합 지금 외연 확장이 중요한데 본인께서도 동참을 했고 원칙과 상식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에 정태근 전 의원은 한나라당 출신인데 또 동참했습니다. 이 외연 확대 뭐 잘 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2명 정도의 현역 의원이 더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1명 정도 이름이라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개개인의 실존적 결단의 문제인데다가 또 공천이라는 예민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으시죠? 뭐 그런 얘기야 뭐 다각적으로 있죠. 네. 근데 거기서 뭐 이름을 거론하는 거는 그건 이제 당사자의 의사나 결정을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런 네.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단독 하나 아무튼 조만간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짧게 한 1분 전 시간 남았는데 김영남 의장께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빅텐트 골든타임이 지났다. 그 이야기는 빅텐트 안 한다. 우리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거는 거기서의 골든타임은 데드라인의 의미가 아니고 최적 시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제3지대 통합은 각자 창당을 했거나 창당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상황에서 모여서 같이 하나의 정당으로 창당 작업을 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네. 그 최적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혁신당은 이미 토요일 날 창당을 했고요. 나머지 두 그룹은 지금 창당 준비 작업 중인데 최적의 시기는 지났으나 조금 더 복잡해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을 위해서 작업은 계속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두 분께 이제 마무리로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먼저 박원석 위원장께 4월 10일 두 분은 한 배에 올라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요. 당연하죠. 예입니다. 한 배에 타야죠. 한 배입니다.
김영남 의장은요? 예. 괜히 여쭤봤다. 여기서 그러면 아니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기사 나오는 거예요. 박원석 가칭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입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